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고정욱입니다. 저는 애초에 등단은 소설로 했는데 그 뒤로 동화를 많이 쓰게 되고 동화가 사랑받으면서 요즘은 동화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저의 역할은 요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기업 등의 문학이라든가 장애인식 개선으로 강연을 많이 다니고 있어서 저를 강사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300번 이상 강연 다니고 있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 관련된 장애 운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꼬집어서 저를 뭐라고 소개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대표적인 저의 소개할 수 있는 말이라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작가, 이 정도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인터뷰하면서 사실 사전 조사를 별로 하진 않는데 네. 선입견이 생길까봐. 근데 성균관대에서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박사님이시기도 하신 거죠. 네, 제가 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마쳐서 박사학위를 했고요. 총 한 번도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무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24년을 공부했어요. 논문 쓰는 것까지. 24년. 예, 그래서 32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고박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책을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한 몇 권? 제가 지금까지 책을 총 300? 300? 네, 48권을 썼고요. 우리나라에서 348 우리나라에서 권이요? 1등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는 작가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작을 했고 또한 판매는 한 500만 부. 500만 네, 부요? 정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대략 500만 부?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작가지만 행운의 작가이고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48 작품을 쓴 게 아니라 책을 348권을 내셨다는 네, 말씀이죠? 348종을 썼죠. 책을. 그래서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질문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또 대답도 그때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강연하러 간 곳에서 굉장히 경제인들이다. 그런 분들 앞에서는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 뭐냐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팔린 책. 가방 들어주는 아이 같은 경우 약 140, 50만 권. 빌려서 기록적인 베스트셀러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앞에 가면은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이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 지금 현재 8권 나와 있고요.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하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실이 이런 작품을 얘기하는데 작가 개인으로서는 마음에 드는 작품은 아직 제대로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저의 대표작은 아직 쓰지 못했다. 저는 그런 게 작가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몇백만 부가 나가고 몇백 권을 쓰셨는데 남들은 그게 어떤 작품이 나의 대표작이라고 자기들끼리 쉽게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 내가 이건 정말 잘 썼다. 이건 저는 더 이상 다른 작품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정말 내가 봐도 만족한 작품을 못 썼는데 아마 못 쓰겠죠. 그게 진짜 진심. 이게 정말 어려워요. 네, 만족을 욕심쟁이시네요, 그러면. 아마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은 아마 과거의 자신의 업적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 잠깐 올렸지만 인터뷰 전에 이제 네. 제가 과외하던 친구가 그 선생님 작품 까칠한 재석이를 그래서 어떤 책을 제일 재밌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까칠한 재석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재밌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비결이 혹시 있으실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제가 원래 그 작품을 쓰게 된 거는 그 전까지는 동화만 썼었거든요. 동화만 해도 충분히 많은 시장이 있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판사 한 군데서 찾아오더니 왜 선생님은 동화만 쓰십니까? 선생님 작품 읽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읽을 만한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한 권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럼 좋다.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쓰자. 그래가지고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라는 작품을 한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냈어요. 네네. 근데 이 작품이 갑자기 인기를 얻고 너무나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니까 그 뒤로 2권, 3권 내다가 보니까 지금
8권이 나왔고요. 8권까지 그럼 시리즈인 건가요? 네, 시리즈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9권 준비 중. 원고를 다 써서 이제는 마지막 교정을 보는 단계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작가는 독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들이 성장하면 그 성장에 걸맞은 작품을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작가도 자신의 작품의 지평을 넓혀야만 그게 성장하는 작가고 그게 바로 발전하는 작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날까지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는 써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이웃나라 일본에는 한 작가가 한 작품만 평생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몇 권 정도 내시는 거예요? 한 그렇게 작품 되면 아마 내시는 제가 앞으로 20년 더 쓴다고 치면은 그래도 한 10권에서 20권은 더 내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제가 창작욕이 살아있고 창작할 능력이 있다면 뭐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약간 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네. 아쉬운 작품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쉬운 작품 대부분 아쉽죠. 왜냐하면 네. 흔히들 제가 책을 348권 냈다고 그러면 와 돈이 얼마예요? 저작권료가 얼마나 그럼 많겠어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러는데 네. 놀랍게도 저를 먹여 살리는 저작권료가 잘 들어오는 작품은 한 3, 40권. 한 10% 10%. 정도 나머지 90%의 책은 오래돼서 절판되거나 잊혀졌거나 실패했거나 묻혀버린 작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 한두 권의 책을 내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뭐 한 300권 이상을 실패했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평생 해보고 그때서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따져라. 한두 번 해본 걸 가지고 너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포기는 없고요. 또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동화 선생님 작품 몇 작품 네. 읽었는데 348권 중에서 한 1%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동화를 쓸 때 사실은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동화 작가를 약간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보면 근데 자꾸 교훈을 책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 교훈을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걸 동화책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화 작가분들은 약간 딜레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지만 이렇게 함축을 해야 되는 그런. 그거 제가 고민하는 문제죠. 동화는 교육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일반 어른들의 성인들의 작품은 교육하고 상관이 없이 재미있거나 아니면 감동적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실용적이거나 예. 아니면 뭐 그냥 아무 의미 없거나 뭐가 됐든 낼 수 있지만 동화는 좀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있고 그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동화 작품을 제가 쓰면서 많이 쓰다 보니까 몇 가지 원칙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미. 재미가 있어야 어린이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재미있는 작품을 읽으라고 하면 어린이들은 문학과 동화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재미없는 걸 왜 읽어야 돼? 두 번째가 이제 교훈이죠. 그 재미있는 걸 읽다 보니까 삶에 대한 어떤 교훈 아니면 윤리 도덕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죠. 마지막 세 번째가 감동. 그 다음에 또 감동이 찡하게 와야 돼요. 어린 시절에 그 감수성 짙은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줘야 그 기억이 재미와 교훈이 오래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작품을 쓸 때는 재미, 교훈, 감동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즘은 또 공부, 입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새롭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뭐 지식, 동화를 읽으면서 지식이나 정보를 넣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게 들어가도 좋긴 하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미와 감동이 떨어지죠. 그러면 교훈보다는 재미와 감동이 우선이라고 봐도 맞아요? 재미, 제일 순위 재미. 왜 읽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있는 교훈이고 뭐고 다 어린이들에게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재미있게 써야 된다. 두 번째가 그 안에 교훈을 담고 다 읽고 나면 감동이 찡하게 와서 그 아이가 그 책을 다시 읽고 싶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야 훌륭한 동화가 되지 않을까.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런 작품을 매번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매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시대에 이게 약간 좀 심오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어른이지만 어른들이 읽는 동화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른들도 동화를 읽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데 짧으면서도 울림이 뭔가 있어요. 그래서 현 시대에서 동화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뭐라고 보시는지. 어른들도 동화를 읽으면 좋죠. 왜냐하면 동화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동심이 들어있거든요. 동심을 우리가 어른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고 네네. 호기심이 사라지고. 그렇죠. 어른 됐다는 건 그거거든요. 동심을 잃었다는 게 어른이거든요. 아. 근데 어른이 그러면 즐겁고 재미있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돈 많이 벌어서 재밌는 거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배우자 만나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큰 집 재밌지 않아요. 오로지 인생을 재미있게 살려면 동심이 있어요. 어린이의 마음을 어른이지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보면은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관찰력을 가지면서 어린이지만 어린이와의 동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불행에 꺾이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오늘 큰 잘못을 저질러도 다음날 털고 일어나서 헤헤거리잖아요. 그쵸, 맞아요. 동심이 네. 모든 걸 치유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 치유 능력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회사를 관둬버리거나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동심은 그런 외부의 자극이나 또 어떤 스트레스나 고통이나 아픔을 강력하게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치유하는. 치유하는 힘. 그래서 우리는 동심을 가진 자들이 강하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웃고 말고. 오늘 부장님이 너 이따오로 원고 쓸 거야 야단쳐가지고 그럼 딴 사람 사표 쓰겠습니다 그럴 텐데 너무 찔리는데요. 동심이 있는 직원은 질질 울면서 집에 갔지만 다음날 또 방글방글 웃으면서 부장님 안녕하세요 커피 타왔어요. 이건 뭐지? 그 친구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어제 스트레스를 또 싹 잊어버리는 거죠. 작가님, 그러면 사람들이 왜 동심을 잃어버릴까요? 동심을 잃어버리니까 어른이 된 건데요. 왜 동심을 잃었냐면 이 사회 분위기가 네. 경쟁, 입시, 출세 지향, 황금 만능 이런 거는 다 보면은 누군가를 꺾어야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동심에서는 누굴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놀고 같이 나눠 먹고 경쟁해도 재미로 경쟁하잖아요. 그쵸, 달리기 여기서 저기까지 누가 빨리 가나 뛰어보자 했는데 달리기 졌다고 자살하지 않잖아요. 내일 내가 또 할 거야. 내일 또 저도 또 웃고 말고. 그럼 지난해는 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높이뛰기 해보자. 그럼 또 이번에는 졌던 애가 높이뛰기 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심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강성이 어른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나친 경쟁, 과열된 입시, 혹은 생활고, 비싼 물가, 애도 안 낳잖아요. 그쵸. 결혼도 맞아요. 안 하고.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좋아한다고 고백을 못 해요. 맞아요. 프로포즈를 못 해요. 맞아요. 책임 못 지니까. 이런 게 다 동심. 저는 여담입니다만 저희 집사람 만나 첫날 만나자마자 결혼합시다 그랬다니까요. 첫눈에 반해. 네, 제가 동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계산하겠지. 내가 장애인인데 어떻게 감히 저런 여자에게 나 돈도 못 버는데 그런 게 없어요. 동심이 있으니까 나랑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미쳤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누라 동심 있는 여자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살률이 높잖아요. 네. 뉴스에서 보니까 인천대교에 뭐서 자살한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뭐 치솟는 물가.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좀 응원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오만 자료 다 뒤져보거든요. 자료가 있어 좋은 작품이 나오니까. 근데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박사 논문 제목이 뭐예요? 한국 근대 역사 소설 연구라는 근대 역사 소설. 역사 소설들을 다 읽으면서 그 식민지 시대 일제 강점기의 작품들을 가지고 쓰는데 그러면 그 당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년 전
신문이라든가 그때 나왔던 기사, 역사 이런 거를 다 읽어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살하고 아 그래요? 죽고 어... 정신병 걸리고. 그러니까 정신병. 거기 나오는 기사가 뭐라고 나오냐. 말세로다. 100년 전에요? 네, 우리 사는 세상은 곧 멸망할 거다. 아,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아, 뭐 간통, 사기, 살인 똑같아. 음,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게 어차피 세상은 타락해 있구나. 그쵸.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내기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사는 것 자체가. 그걸 인정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차피 세상이 이런 것이고 난 이런 세상에 왔지만 이런 세상의 그 혼탁함 속에서 나를 지키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친 경쟁 혹은 뭐 과열된 입시 이런 것도 이 사회 현상이고 그걸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고 설령 좋은 결과가 안 나와도 동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서 주변에 도움을 주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세상이 그렇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렇다. 네. 원래 세상이 그렇다. 이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때부터 네. 나는 끊임없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인간의 존엄성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인간이 존엄한가가 전 되게 고민이거든요. 원래 인간은 그렇다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원래 인간이 잔혹하고 원래 인간이 잔인하다가 됐는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원래 잔혹하진 않아요. 원래 인간이 존엄합니까? 인간은 그러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하고 선한 존재인 동시에 네. 악하고 추악하고 파렴치한 존재예요. 그건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선하다는 기준으로 누굴 평가하면 거기에 통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악하다는 기준으로 다 본다면 이 세상에 쓸만한 사람 아무도 없죠. 인간은 선하기도 하면서 악한, 아름다우면서 추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야만. 왜? 나부터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주변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누구에게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악하거나 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알겠습니다. 동화 작가 꿈꾸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제 대학 동기들도 동화 작가가 몇 분 계세요. 정말로?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들께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도 동화 작가를 꿈꾸는 분이 꽤 계시거든요. 조언이나 뭐 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다라든지 일단은 네. 안 좋은 소식을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먼저요. 첫 번째로 동화는 어린이들이 읽어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구나. 출산율이 저하돼서 제가 최근에 낸 책 요즘에 출생률이라고 하던데. 출생률 네네네. 다정한 말 단단한 말이라는 저의 작품이 베스트셀러인데 다정한 말 단단한 말. 네.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게 지금 한 5개월 만에 한 3만 부 팔렸는데 베스트셀러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베스트셀러 낼 때는 10만 부, 20만 부 팔려야 베스트셀러였어요. 그게 뭐냐? 그만큼 시장이 지금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아졌기 때문에 동화 작가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레드 오션이다. 아이고. 그걸 각오하고 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인공지능 챗 GPT 같은 게 나와가지고 누구나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은 그럴싸한 작품을 쓸 수 있게. 로봇가 그걸 도와주나요? 네, 인공지능이. 기사도 써줘요. 그건 알고 큰일 있습니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동화 작가가 되려면 자기만의 아이덴티티, 나 아니면 쓸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 거에 성공한 거죠. 장애라는 소재를
동화에 접목을 시켜서 동화의 장애라는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평가들을 해요. 제가 24년 전에 쓴 아주 특별한 우리 영은 장애인이 주인공인 최초의 동화인데, 그때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우울한데 작품까지도 장애인 이야기를 읽겠어? 이러네. 그거 아니다. 이런 작품이 있어야 어린이들이 위안을 얻고 이 작품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근데 그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게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 됐어요. 99년도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장애에 대한 작품을 꾸준히 쓰는데, 재작년에 제 사무실에서 제가 아동문학 관련된 단체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국제문학단체인 KBBY가 한국 단체고 IBBY라는 곳이 있어요. IBBY에서 각 나라에 그 나라에 나온 장애 관련된 작품을 심사해서 12권을 보내라. 12권. 자기네 본사로. 그럼 우리도 12권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 해에 나온 책을. 놀랍게도 응모해가지고 출품한 작품이 그 해에 제가 심사한 것만 47권이에요. 눈물 날 뻔했어요. 많이 늘어났네요. 아무도 장애에 관심 없던 시절에 내가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아주 특별한 의경을 쓰면서 장애에 대한 장르를 열었는데, 이제는 모든 출판사에서 장애에 대한 책을 내고 장애에 대한 동화를 내고 장애에 대한 그림책을 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런 보람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자기만의 분야를 찾아야 된다. 환경이면 환경, 뭐 시골이면 시골, 아니면 장애면 장애, 남녀평등이면 남녀평등, 생태면 생태,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다른 작가들이 쓸 수 없는 자기만의 특기 분야를 가지고 있다면 동화를 쓸만하다. 하지만 뭐 그냥 남들처럼 뭐 그냥 뭐 왕따, 뭐 고양이, 개 이런 거는, 제가 신춘문예 심사 가보면요, 제일 먼저 추리는 게 뭔지 알아요? 개, 고양이 다 버려요. 개, 고양이 반 이상 날라가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버려요. 할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다, 할아버지하고 다 버려요. 왜냐면 그래요? 동화 작가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개 아니면 고양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건 이미 남들도 쓰기 때문에 그거는 심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심사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아예 예선도 통과가 못해요. 다문화도 안 되나요? 다문화도 너무 많아요. 자기만의. 다문화 작가라면 가능해요. 그 사람이 다문화면은. 아, 다문화 작가. 그럼 자기가 진짜 자기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와, 그러면 괜찮지. 알겠습니다. 본인만의 장르를 개척해라. 앞으로 좀 그려내시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의 목표가 앞으로 500권 내는 게 목표여서. 앞으로도 500원 또 내신다고요? 500권 내는 게 목표라고요. 앞으로 한 150권 이상 써야죠. 150권 이상이요. 써야 되는데, 뭐 다양한 작품들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고전의 중요성, 네네. 결국은 저도 작가가 된 게 고전 작품들을 많이 읽고 고전 작품을 통해서 문학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문학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전 작품을 좀 읽기 쉽게, 요즘 아이들의 정서에 맞게 다시 한번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은 작년에 삼국지가 나왔고요. 10권짜리.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가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동서양의 고전들, 뭐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아니면 서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국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어린이들이 읽기 좋게,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고치는 작업을 좀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자기만의 꿈을 가져라.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꿈이 아니라 너가 좋아하고 너가 하루 종일해도 지치지 않는 거, 그런 꿈을 꼭 찾아서 그쪽으로 경험을 쌓고, 지금부터 어떤 아이들 보면 가수 되겠다는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강연 가보면은 가수 될래요? 그럼 마이크 딱 주면서 자,
동남아에서 공연을 마치고 온 여기에 김민철 군이 있습니다. 자, 가수 김민철 군에게 박수 하면 노래해야 되잖아요. 예. 못해요. 울어요. 나 못해. 아 부끄러워서요?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수가 돼? 너가 가수의 꿈을 가졌다면 지금 누가 노래만 시키면 그 자리에서 춤과 무용을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너의 특기와 적성을. 커서 뭐 프로그래머 될래요. 지금 당장 프로그래밍 배워야지. 커서 운동선수 될래요. 지금부터 운동해야지. 김연아가 5살 때부터 피겨를 탔대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항상 그 꿈을 정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